바이킹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저희의 예상이 좀 갈렸던 경기였는데 저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 경기 할 때 그 핸드폰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점수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계실 때잖아요. 네네네. 끝나고 나서 이진만 위원의 표정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 All About NFL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진만 위원 고통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뭐 이렇게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네. 그 제가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경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먼저 해보면 네. 커즌스가 사실 이제 그 올 시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에서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커즌스에 대해서 좀 이제 비난을 했던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커즌스가 비난을 받았던 주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해결을 못 해준다. 그리고 인터셉트나 뭐 어떤 펌블 같은 이런 실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쿼터백이냐,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냐.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미네소타라고 할 때 당시 역대 최고 연봉을 받고 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선수냐라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또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올 시즌 보면 뭐 실수나 뭐 턴오버나 이런 거보다는 팀을 상당히 잘 운영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실수 없이 게임 매니징만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게임 매니징을 넘었어요. 게임 매니징이 아니라 사실 패싱 공격을 잘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올 시즌의 커크 커즌스가 지난 시즌의 제러드 고프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쌓여 있는 스탯은 플레이 액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플레이에서 나왔을 때 그거는 어떤 지금 웰 디자인드 플레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스탯들이 쌓여가는 결과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지난 시즌 제러드 고프가 쌓아 올렸던 어떤 그 성적들과 유사하지 않나. 글쎄요, 뭐 이렇게 뭐 굳이 이제 뭐 주변의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게리 쿠비악이 와서 플레이 액션을 많이 이제 좀 보완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이제 코칭을 많이 해주고 또 플레이 액션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러싱 공격이 잘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리시버들이 또 워낙 좋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게 조성이 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커즌스도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MVP까지는 사실은 좀 어림도 그렇지만 없죠. 네. 저는 컬 커즌스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쿼터백이다. 그리고 사실 컬 커즌스가 그 바이킹스로 올 때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연봉을 받았던 이유도 있다.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그때 이제 RG3랑 같은 드래프트에서 이제 선발이 돼서 왔었는데 선발 자리를 뺏기도 했고 뺏고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활약들이 약팀에서 보여준 거를 치고는 상당히 잘했었기 때문에 그 연봉을 받고 온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텐셜은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컬 커즌스가 기본적으로 뭐 자질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중계하는 그 선데이 나이트 풋볼 중계하는 이제 알 마이클스는 MVP 후보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조금 모르겠다.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뭐 컬 커즌스도 MVP로 이제 거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살짝 좀 피식 웃었죠. 뭐 던져본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콜린스 워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별 대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게 본인이 선긋긴 애매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얘기 안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료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는 못 하겠는데 거기서 뭐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거 저희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도 한 번씩 그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죠.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하여튼 하여튼 제가 너무 전국을 찔렀는데. 네. 전국을 찌르셔서.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를 어쨌든 좀 분석을 해보면 이날은 공수 양면에서 바이킹스의 전략이 승리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먼저 수비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날 경기에
톤 세팅은 바이킹스 수비가 있다 이렇게 음. 보여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초반에 공을 먼저 이제 카우보이스가 먼저 잡았죠. 네. 근데 이제 바이킹스가 수비를 하면서 초반에 어떤 수비 전략을 펼쳤었냐면 이제 바이킹스가 이제 4-3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디펜시브 라인맨 4명에 라인베커 3명까지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배치를 해서 네. 그 리시버들을 맨투맨으로 커버하는 선수들 음. 말고는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배치해서 계속 다양한 블리츠 스킴을 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 뭐를 연상시켰냐면 페이트리어츠의 수비를 연상시키는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붙여놓고 쿼터백이 그걸 읽어내지 못하게 이 선수를 블리츠로 들어보냈다가 뺐다가 그 누구는 커버리지로 빼고 누구는 블리츠를 넣고 이런 것들을 계속 펼치면서 사실은 초반에 프레스칸만이 아니라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대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오펜시브 라인도 5명이 서 있는데 상대편 7명이 서 있으니까 누군가는 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누가 들어오고 누군 다시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사실 초반에 상당히 그 수비가 우위를 점했다. 그러면서 카우보이스가 그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당황을 했고 반대로 공격에서는 사실 이제 아담 틸렌이 이날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담 틸렌이 빠진 그 자리를 못 느낄 정도로 델빈 쿡이 잘 메워줬다. 근데 어느 정도로 메워졌냐면 사실 그 카우보이스 패스러시가 나름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이날 바이킹스가 공격을 초반에 그 델빈 쿡 중심으로 한 스크린 패스 중심으로 많이 펼쳤거든요.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델빈 쿡 그 스크린 패스로 좀 뚫리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델빈 쿡 러쉬. 그래서 델빈 쿡 중심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아주 효율적으로 자꾸 먹혔죠. 그러면서 쉽게 전진을 하면서 초반에 14대 0으로 리드를 잡았죠. 그래서 이 초반에 기세를 잡은 게 상당히 컸다. 네. 그리고 그렇게 왜냐면 늘 말씀해 주신 대로 댈러스는 추격하는 입장에선 역전하기 쉽지 않은 팀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14대 0으로 리드를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바이킹스 러싱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바이킹스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사실 좀 체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팀은 오펜시브 라인이 어떻게 러싱 블로킹을 하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블로킹을 한다기보다는 팀 단위로 이제 그 팀 단위로 전체 조직으로 존 블로킹 스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그 러닝백이 뛸 수 있는 홀을 만들어줘서 델빈 쿡이 상황을 따라서 이제 한 번에 그냥 그 방향을 찾아서 소위 말해 이제 원컷 런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러싱 레인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그 오펜시브 라인맨이 좀 작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거 NFL에서 시스템을 이런 걸 쓰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전통적인 I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쿼터백 뒤에 풀백이 있고 그 뒤에 러닝백을 세우는. 그러니까 풀백이 러닝백 앞에서 먼저 뛰어나가면서 러싱 레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킹스는 풀백을 쓰는 많지 않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싱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특히 카우보이 상대로서 이날 상당히 효과적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리드를 잘 잡아갔는데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사실 카우보이스도 그 바이킹스의 프런트 세븐에 적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적응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 이제 블리츠 스킴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라인업 스크리미지에 이제 도열을 하니까 사실 리시버들이 맨투맨 1대1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적응해서 이겨내더라. 그래서 이제 쿠퍼, 갤럽, 랜덜 캅까지 3명의 리시버들이 이날 다 잘해줬거든요. 네. 그 캅하고 쿠퍼는 이날 둘 다 이제 100야드 이상을 해줬는데 이 1대1 매치업을 리시버들이 이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프런트 세븐이 다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 누군가는 뒤로 빠져서 커버리지에 빠지고 이제 지역 방어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블리츠가 완화되고 그 오펜시브 라인이 원래 플레이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공격이 되면서 이제 추격을 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경기를 해가면서 동점까지는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 중반까지는 약간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그렇죠.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대 14까지 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카우보이스는 이날 문제가 뭐였냐면 리시버들이 맨투맨 커버리지를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패싱 공격이 잘 풀렸는데 반면에 이지키얼 엘리엇이 너무 못했다. 근데 엘리엇이 이날 어느 정도를 못했냐면 47야드 러싱에 묶이면서 한 번 뛸 때마다 2.4야드, 평균 2.4야드로 묶였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그 바이킹스 프런트 세븐이 그 사실 이렇게 앞에 이제 라인업 스크리미지에 도열해서 사실 이제 블리츠 패키지를 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사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막아버려서 러싱 레인을 차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패스 러시가 아니더라도 금방 백필드에 침입해서 엘리엇을 봉쇄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패스 러시는 조금 뒤로 갈수록 약화됐고 그거를 오펜시브 라인과 프레스까지 잘 이겨냈지만 엘리엇은 그걸 뚫어내질 못하더라. 네. 그래서 이날 엘리엇이 가장 긴 런이 6야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근처에서 계속 잡힌 거예요. 이날은 지크 후였어요. 네. 그 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날 못하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날 경기만이 아니라 올해 엘리엇을 보면 올해 엘리엇이 빅플레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예년에 보면 엘리엇이 보면 그 스크린 패스라든지 뭐 당연히 러싱도 그렇고 스크린 패스를 통해서 60야드, 80야드 런들이 몇 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빅플레이를 해줬는데 맞아요. 올해는 이런 게 유난히 없다. 근데 현재 이제 그 리그 러싱 리더들을 보면 델빈 쿡이 올해 가장 긴 런이 75야드. 그리고 20야드 이상을 뛴 게 7개. 맥카프리가 가장 긴 런이 84야드. 20야드 이상이 6개. 심지어는 닉첩도 가장 긴 런이 88야드. 20야드 이상이 8개. 닉첩은 오늘 이번 주 경기만 해도 몇 개 있었잖아요. 20야드가. 되게 잘했어요. 네. 그리고 데릭 헨리도 가장 긴 러싱이 68야드, 20야드 이상이 3개. 포넷이 81야드짜리에 20야드 이상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엘리엇이 가장 긴 플레이가 27야드. 아. 그리고 이게 유일한 20야드 이상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매번 빅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하더라도 꾸준히 6야드, 8야드 계속 이렇게 뛰어서 뭐 펄스 다운 갱신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시간을 끌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게임 체인징 플레이는 필요하거든요. 이따금씩.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구로 치면 홈런 없이 단타로만 승부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단타로 꾸준히 해서 이겨갈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뒤집거나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홈런만 한 게 없는데 그 약간 변비 같은 야구가 있잖아요. 왜 말로에서 병살 치고 뜬공 끝나고 막. 그러니까 뭐 병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계속 단타로만 치고 가면 어쨌든 이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경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빅플레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빅플레이가 없는 홈런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 엘리엇이 정말 좀 딴 때보다 못한 그런 좀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프레스캇은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땐 까이기는 좀 애매하다. 프레스캇은 사실 잘했어요. 할 만큼 해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일단 고비를 넘기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프레스캇은 잘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프레스캇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초반에 그 바이킹스의 수비 스킴에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걸 극복해내더라라는 네. 게 그리고 이제 그 패스러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피해서 사실 어려운 패스 상당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성장해가는 게 좀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 프레스캇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팀에서 잘 발휘해 주는데 네. 승부처에서 좀 고비를 못 넘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긴 네.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킹스가 초반에 리드 잡았던 것을 카우보이스가 잘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바이킹스가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델빈 쿡의 러싱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스크린 패스 거기다가 이제 컬 커슨스가 플레이 액션 그다음에 롤아웃해서 패스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카우보이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네.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날은 델빈 쿡 그리고 바이킹스의 프런트 세븐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델빈 쿡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델빈 쿡이 이날 경기를 앞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엘리엇하고 이제 좀 아무래도 경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날 엘리엇보다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날은 물론이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러닝 공격, 패싱 공격 전반적으로 엘리엇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다. 아 지금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선수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러닝백 중에 지금 이 선수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닝백 중에 기록상으로 봤을 때 러닝, 패싱 다 잘해주는 투탑이 사실 이제 쿡하고 맥캐프리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엘리엇보다 올해 가서 낫고 특히 올해는 엘리엇보다 훌륭한 홈런 히터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델빈 쿡이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냐고 보면 델빈 쿡이 상당히 스피드도 빠르고 상당히 좀 터프한 하드한 러셔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피지컬한 러셔, 그러니까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는 피지컬한 러셔이기 때문에 그 라인베커들이 막으려다 보면 스피드가 빠르니까 순식간에 지나치기도 하고 잡으려고 보면 상당히 피지컬해서 태클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 1대1로 막기가 상당히 어렵고 라인베커들이 미스 태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날 어쨌든 그 특히 유난히 미스 태클이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보면서 카우보이스 좀 이제 수비도 좀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카우보이스 수비가 사실 전반적으로 좋아요. 네. 좋긴 한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디펜시브 라인과 라인베커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디마커스 로렌스라든지 로버트 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부터 제일런 스미스 그다음에 또 그 레이튼 밴더레시, 션리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사이드라인 투 사이드라인 그 전반적 커버를 잘하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플레이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냐면 스피드가 좋다라는 것이 막 뛰어다니다가 사실은 공을 가진 선수를 오버런 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기도 하고요. 지나친 다음에 방향 전환을 잘못해서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놓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미스드 태클이 결국 이제 빅플레이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특히 이제 스크린 패스에 되게 취약하다. 근데 이날 그게 그대로 나타났죠. 델빈 쿡한테 계속 스크린 패스 허용하고 델빈 쿡이 지나가는데 태클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카우보이스 세컨더리가 너무 플레이메이커가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특히 그 세이프티 포지션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최종 수비 개념인데 그렇죠. 거기서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세이프티가 사실 전반적으로 수비를 다 보면서 그걸 조율도 하고 또 상황에 맞게끔 본인이 가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카우보이스가 지금 세컨들이 특히 이제 그 세이프티가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제이비어 우드스하고 그 제프 히스 이 두 선수인데 제이비어 우드스는 그래도 이 선수가 5라운드 출신 선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대비 잘해주고 있고 카우보이스에서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치는데 제프 히스 같은 선수는 사실 다른 팀 가서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후보 세이프티로 뛰거나 내지는 스페셜 팀스로 뛸 정도의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뛰니까 사실은 세이프티가 너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가 지난 2년간 얼 토마스를 쫓아다녔던 거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는 제츠의 자말 아담스를 트레이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제츠가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세컨더리의 리더십이 상당히 취약하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우보이스가 막기는 잘 막는데 턴오버를 잘 못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bend but don't break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긴 하지만 부러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야디지 허용해주고 하다가도 부러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터치다운까지는 안 주고 필드골로 맞고, 아니면 어쨌든 그 이상으로 잘 막아내고 이 정도지 턴오버 유발을 못 해낸다. 이게 문제인데 최근에 보면 자꾸 부러지고 있어요. bend but don't break가 아니라 요새 좀 브레이크 하더라. 그래서 이날도 보면 밴드 앤 브레이크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거를 막아내질 못하고 계속 터치다운을 허용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좀 결정력이 없더라. 특히 이제 승부처에서는 사실은 이게 막아내서 필드골로 최소한 차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날 뭐 승부처에서도 계속 당하더라. 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그거밖에 없으셨나요? 아니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수비도 클러치 플레이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공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비교되는 거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경기 후반에 이제 21대 20으로 카우보이스가 오히려 한 점 앞서는 상황에서 바이킹스가 공격을 하다가 이제 포스 다운이었죠. 포스 앤 투 상황이었는데 바이킹스는 거기서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터치다운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해서 28대 21로 풀 원포지션 리드를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카우보이스는 쫓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터치다운 못하고 필드골 하더라. 그 다음에 필드골 못하고 다시 공을 돌려받아서 다시 공격한 상황에서 포스다운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실은 프레스캇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쿼터백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클러치 플레이를 해주고 이 어쨌든 그 고비를 넘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결국 그 클러치 상황을 넘냐 못 넘느냐가 S급 그리고 A급, B급 이 쿼터백을
나누는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이날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엘리엇이 너무 못해줬기 때문에 특히 이게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엘리엇이 2번이나 세컨 다운, 서드 다운에서 공격이 막히면서 사실은 여기서는 좀 프레스캇을 탓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러싱을 고집했을까요? 사실 그거죠. 그때 이제 상황이 그 만약에 리드를 잡으면 시간이 한 2, 3분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스가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소진하면서 역전 득점을 하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가서 왜 그랬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그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엘리엇이 거기서 너무 못해줬다. 물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결과론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경기 내내 엘리엇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전략을 갖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득점을 하고 수비에서 다시 한번 그렇죠. 승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 내내 패싱 공격이 잘 됐으니까 계속 패싱으로 해서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득점부터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경기 내내 수비가 못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득점하고 수비가 또 그 실점을 허용해서 경기가 뒤집히는 상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매니지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리시버들이 필드 안에서 이제 멈추는 그런 방식의 어떤 운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보면 그 엔드존에 너무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필드가 밀집된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가능성이 그렇기도 있다. 하고 리시버들이 이제 세퍼레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권이 많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게 선수 잘못이던 코치 잘못이던 그러니까 플레이콜에 대한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건 어쨌든 공격에서 이걸 고비를 넘지를 못했다. 그리고 수비도 아까 그 클러치 상황에서 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깝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바이킹스 공격은 비슷한 상황에서 터치다운을 하고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했는데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우시 카우보이스는 이게 지금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번에 이글스 경기 때 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좀 더 보자. 목이 점점 잠기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커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근데 이런 거죠. 네. 똑같은 모습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고비를 넘지 못하고 클러치하지 못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카우보이스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 조직의 DNA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울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울었다기보다는 사실 되게 좀 덤덤했어요. 왜냐면 그럼 그렇지. 왜냐면 막판에 그 헤일메리 할 때도 에이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어쨌든 경기 내내 상당히 좀 답답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뭐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의 이제 어떤 DNA를 새롭게 이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저도 이제 끝나고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는 이거예요. 일단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고비를 넘지 못할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카우보이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되면서 이 지금 팀 내에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기는 것도 습관인데 지금 카우보이스는 그런 습관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한번 이렇게 로스터를 놓고 한번 다 봤는데 지금 이 로스터 전체에서 우승을 해본 선수가 딱 2명이에요.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백업 오펜시브 태클인 캐머런 플레밍. 이 선수가 뉴잉글랜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트리어스에서 우승을 한 번 했었고 또 한 명은 2주 전에 온 마이클 베넷이거든요. 베넷이 시애틀에 있을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2명이 카우보이스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유일한 2명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베넷은 지금 왔죠. 네. 그 캐머런 플레밍은 백업 오펜시브 태클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금 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죠. 물론 뭐 베넷 조금만 얘기해 보면 베넷이 상당히 잘하긴 했어요. 이날도 보면 물론 이제 본인 성적이 엄청나게 좋고 이거보다
베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아웃사이드에서도 패스러시를 할 수도 있고 인사이드에서도 패스러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웃사이드에서 러시를 할 때는 디마커스 로렌스나 로버트 퀸한테 휴식을 줄 수 있고 인사이드에서 패스러시를 할 때는 세 명이 같이 러시를 하면서 디마커스 로렌스와 로버트 퀸이 더블팀을 당하지 않고 패스러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뭐라고 그러면 오늘 디마커스 로렌스 정말 잘한다. 올 프로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마커스 로렌스도 그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클 베넷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와이프가 너 이제 색 15개 이상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넷이 본인 성적보다도 본인 성적도 물론 좋은 성적을 내야겠지만 주변에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있는 선수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영향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베넷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명 백업 오펜시브 태클 캐머런 플레밍 이런 선수가 지금 라커룸에서 팀 허들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카우보이스가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캡틴 이게 주장을 하는 선수들 중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선수들 중에 이겨본 경험 있는 선수들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금 뭐 너무나도 이제 팀에서 이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는 있지만 숀 리, 제이슨 위튼 이런 선수들도 우승 경험 없거든요. 심지어 숀 리나 그 제이슨 위튼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도 우승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결국 위닝 멘탈리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우보이스 지금 DNA에는 그런 어쨌든 그 챔피언십 DNA가 없다. 그런 거를 이식해야 된다. 수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죠.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 어떤 승부처에 고비를 넘어야 될 상황에서는 이겨본 사람은 이길 줄 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가장 비교되는 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거든요. 페이트리어스는 이제 이기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쿼터백만이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 이제 사실 보면 지금 선수들은 대부분이 우승 경험이 있고 이 로스터가 계속 이제 턴오버가 되면서 선수들이 방출이 되고 새로운 선수들이 와도 군데군데 우승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선수들한테 계속 전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일 때 그렇죠. 선수들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선수들 독려하고 그러니까요. 화내고 그러니까 집중하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기는 습관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졌을 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팀들은 그런 상황에서 고비를 넘을지를 모른다. 그런 게 좀 아쉽고 근데 선수만 그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코칭 스텝도 보면 이래요. 지금 이제 뭐 여러 코치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감독,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만 보면 일단 감독 제이슨 게렛 감독이 보면 예전에 카우보이스가 90년대에 다이너스티 이뤘을 때 그때 백업 쿼터백으로서 2번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쿼터백이었다. 본인이 승리를 이뤄낸 주역이 아니었고 본인이 그 필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됐다. 코치나 감독으로서 그걸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켈렌 모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랏 메리넬리도 보면 예전에 슈퍼볼 37을 템파베이가 우승할 때 거기서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 겸 디펜시브 라인 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되게 카우보이스 그 구단주 제리 존스가 상당히 높이 사서 이 사람을 상당히 어쨌든 그 높게 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계속 맡겨놓고는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 슈퍼볼 37이면 벌써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루든의 초기 감독 시절이죠.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메리넬리가 우승했던 기억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메리넬리를 뭘로 더 기억하고 싶냐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감독 시절에 0승 16패 했던 게 더 기억에 남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기는 습관 이거 메리넬리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디펜시브 백 코치인 크리스 리샤드 이분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하고 있는 디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뭘 했던 사람이냐면 시애틀에서 리전 오브 붐을 이끌면서 슈퍼볼 우승을 했던 코치인 거죠. 그러니까 따져 보면 가장 최근에 우승을 했던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직접 연관돼 있었고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주역 중에 한 명으로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크리스 리샤드가 거의 전무하다. 선수에서는 백업 오펜시브 태클 그다음에 갓 데려온 마이클 베넷. 이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이런 거죠.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끼리 경기를 할 때
뭐 긴장되고 이럴 때 누굴 쳐다볼 사람이 없다. 코치들을 보면 지금 저번에 어떻게 해서 이겼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지. 그런데 그런 굳이 찾아보면 크리스 리샷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코칭 스텝을 만약에 올 시즌 끝나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는 조금씩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 리샤드는 남아야 돼요. 크리스 리샤드는 남아야 되고 이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코칭 스텝이 아닌 사람은 조금씩 교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다음 정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코칭 스텝은 분명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코치나 뭐 감독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중에도 중요 포지션에 좀 이겨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군데군데 수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이슨 위튼 물론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겨본 경험이 없다. 근데 이게 또 그 제이슨 게렛의 맹점이기도 한데 제이슨 게렛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이슨 게렛의 팀빌딩 철학이 뭐냐면 한 가지 용어로 이제 딱 표현이 되는데 뭐냐면 RKG라는 말을 써요. RKG요? 네. 근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Right Kind of Guy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밖에 가서 사고 치지 않고 라커룸 분위기 흐리지 않고 그러니까 앤토니오 브라운 같은 사람 아니다. 제이슨 위튼 같은 사람, 숀리 같은 사람, 성실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사회 모범이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로 라커룸을 채우는 게 제이슨 게렛의 철학이에요. 사실 이 덱 프레스캇도 그런 사람인 류의 거죠. 선수잖아요. 물론 좋죠. 좋은 사람들로 그리고 어쨌든 성실한 열심히 연습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어쨌든 분위기 잘 화합해서 팀 케미스트리 좋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중요한 순간에 나이스 가이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배드가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드가이라는 게 그 케미스트리를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가서 화도 내야 되고,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너 뭐해? 네 역할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런 로저스 같은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드가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이건 이제 킬러 인스팅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풋볼에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을 누구를 좀 예를 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아니면 마이클 조던 아니더라도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이런 선수들도 보면 어떤 승부처에서 보면 정말 이제 킬러 인스팅트가 딱 나와서 무조건 이때는 본인이 들고 가서 해결하고 멱살 캐리. 그렇죠. 이런 걸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는 러셀 윌슨 선수가 거기에 제일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뭐 러셀 윌슨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에런 로저스도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선수가 이제 뭐 쿼터백 중에만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처드 셔먼 같은 선수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라인베커 중에 레이 루이스 같은 선수들도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에드 리드 같은 선수도 있고 에드 리드하고 같은 세대에 뛰었던 트로이 폴라말로라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군데군데 특히 우승 경험이 있는 이런 선수들을 군데군데 심어놔서 이 이기는 습관을 어쨌든 좀 길러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전수가 되고 한 번 고비를 넘을 때마다 이게 자신감으로 쌓이고 우린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팀의 DNA를 바꿔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을 단장으로 모셔가지 않고 20만 위원 같은 분을 지금 단장으로 모셔가야 지금 댈러스를 체질 개선을 하고. 제이슨 게럿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제이슨 게럿이 이거는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 제이슨 게럿이 본인 자체도 제이슨 게럿 자체도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right kind of guy예요. 프린스턴 대학 나왔고 성실하게 자라온 사람이고 어쨌든 자기 같은 사람들로 라커룸을 채워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제이슨 게럿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하나의 그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아서 팀을 빌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지금 그 제이슨 게럿 감독이 팀을 이끈 이후에 꾸준하게 5할 이상의 어떤 그 위닝 시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팀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제이슨 게럿이 멘토처럼 본인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벨리책.
그다음에 알라바마 감독 닉 세이반, 그다음에 듀크 농구팀 감독 코치 K 마이크 슈셰스키 아시죠? 이 사람들하고 상당히 교제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벨리책, 그다음에 그 닉 세이반의 철학이거든요. 그거를 그쵸. 본받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고비를 못 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위닝 헤빗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량이 거기까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아니냐라고 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제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렇게 그런 어떤 고만고만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고만고만한 것만이 아니라 전에 이미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 계속 답습하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올 시즌에도 보면 카우보이스가 9경기 중에 6번의 경기는 이미 리드를 뺏기고 경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우보이스는 초반에 리드를 당하면 그거를 쫓아가기가 힘든 팀이에요. 근데 올해 벌써 9경기 중에 6번이나 초반에 리드를 뺏기고 시작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슬로우 스타트를 했었다. 근데 그걸 좀 보면 뉴욕 자이언츠한테 7대 0으로 뒤졌다가 뭐 그거는 승리를 했고 워싱턴한테도 7대 0으로 뒤졌다가 승리를 했고 그린베이한테는 24대 0까지 뒤졌다가 막판에 막 추격하다가 패했죠. 그렇죠. 뉴욕 제임스한테도 21대 3까지 뒤졌다가 막 쫓아갔다가 2점 차이로 패배했고 네. 그다음에 뉴욕 자이언츠하고 지난주 경기에도 12대 3까지 뒤지다가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이번 주 경기에도 미네소타한테 14대 0까지 뒤지다가 또 막판에 추격했지만 결국은 패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땐 원 포제션은 극복 가능하지만 투 포제션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6경기 중에 3경기는 다시 뒤집어서 이겼고 3경기는 그대로 이제 추격하다가 제 힘에 지쳐서 이제 쫓아가다가 지쳐서 패했는데 그 다시 뒤집어서 이긴 3경기는 뉴욕 자이언츠한테 2번, 워싱턴한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약한 팀한테는 그래도 쫓아가서 뒤집는데 강한 팀한테 이렇게 뒤지면 그거는 뒤집질 못한다. 근데 물론 이제 뉴욕 제츠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계속 이렇게 큰 리드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뒤집지를 못하고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패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제이슨 게렛 하에서 카우보이스가 이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DNA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조금만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팬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좀 카우보이스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좀 말이 길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정말 감사하게도 이즈만 위원이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굉장히 좀 그 몰입하고 감정이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좋게 봐주시고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놀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카우보이스 팬들께서 이거를 듣고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되게 한번 좀 많이 시원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팬들이 아닌 입장에서, 그러니까 카우보이스 팬들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카우보이스 얘기 이렇게 많이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울진 않으셨어요. 왜 울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좀 바꾸자. 바꿀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죠. 시애틀 시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는데요. 연장 혈투 끝에 시애틀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였고 정말 이제 모처럼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 배치될 만한 경기였다. 네. 정말 재밌는 사실 좀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 다 좀 이상한 경기들이었어요. 뭐 마이애미 피츠버그 뭐 이런 거 있고 그랬죠. 뭐 덴버 오클랜드 뭐 이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어떤 그런 왜 제츠랑 브라운스가 붙은 경기도 있었던 걸로 그건 썬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것 같고. 그런가요? 작년에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을 작년에 한번 그게 해서 이제 대박이 났는데. 맞아요. 썬데이 나이트였죠. 올해 이제 썬데이 나이트 풋볼로 뛰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모처럼 진짜 프라임 타임에 걸맞는 맞아요. 그런 경기였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이었는데 참 나이너스가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 전승 행진이 그렇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2년도 전승 우승을 했던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제 샴페인을 땄다는 그런 이제 경기죠. 이제 왜 그러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1972년에 전승 우승을 했다라는 게 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NFL 역사상 유일한 전승 우승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팀이 항상 매년 마지막 전승 팀이 패하면 그 기념해서 올해도 이제 유일하게 남았네. 그래서 이제 샴페인을 따는. 근데 네. 이 경기가 이제 그래서 샴페인을 따게 했던 경기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27대 24로 상당히 좀 고득점인 경기였는데 이 점수들은 공격이 아니라 대부분 양팀 수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양팀의 강력하고 피지컬한 수비들이 턴오버 대결 펼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재밌는 경기였다. 양 팀이 각각 5개의 색을 기록했고 49ers가 3개의 턴오버, 시옥스는 4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이 특히 이제 그 턴오버들이 그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턴오버들이었다. 네. 상당히 좀 수비가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비전으로 펼쳐졌던 경기. 그러면서도 이제 다득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로서는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타일러 러켓을 잃고 말았던 그렇죠. 그런 경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시옥스도 이제 타일러 라켓을 잃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49ers도 이 경기에서 이메뉴얼 샌더스가 갈비뼈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센터 웨스턴 리치버그라든지 조지 키틀 같은 선수들이 이 경기에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었기 때문에 양 팀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지컬한 경기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어쨌든 이날 경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초반에 49ers가 이제 10대 0으로 앞서가면서 스코어만이 아니라 그 경기 양상을 완전히 압도를 했었던 게 양 팀 그 공격 야디지가 49ers가 118야드, 시옥스가 5야드. 그래서 완전히 초반에 그 49ers가 경기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이제 시옥스의 수비가 이제 뒤집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자데이비안 클라우니가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인데 그걸 시작으로 시옥스가 21득점을 연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디트로이트에서 트레이드온 세이프티 쿼안드레이 딕스가 이제 인터셉션으로 역전 터치다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해 시옥스가 트레이드 해온 수비수 2명, 자데이비안 클라우니와 쿼안드레이 딕스 이 2명이 경기를 뒤집어놨다라고. 그 중에서도 진짜 이 경기의 순갑은 클라우니. 자데이비안 클라우니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펌블 리턴만이 아니라 뭐 패스 러시를 정말 잘해줘서 뭐 이번 시즌 끝나면 사실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기 하나만 통해서도 본인 가치를 좀 입증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그때 자데이비안 클라우니가 시옥스로 올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옥스가 본인한테는 더 맞아요. 스킴에 왔다. 4-3 디펜시브 엔드이기 때문에 그 스킴에 더 잘 맞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어떤 그 본인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수비들이 이렇게 경기를 이제 압도하는 경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49ers가 강팀이고 홈팀이기 때문에 이날 그 시옥스가 승산이 있으려면 그 초반에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대등하게 승부를 유지해가면서 그걸 4쿼터까지 넘겨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4쿼터에서 러셀 윌슨이 승부를 결정짓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그 부진을 딛고 나중에 어쨌든 경기를 뭐 역전도 했지만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결국 이제 연장전까지 갔죠. 연장전까지 갔고 거기서는 결국 러셀 윌슨이 해내더라. 네.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러셀 윌슨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 이날도 이제 연장전 가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히어로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오버타임에서 한번 역전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네. 득점 기회를 이제 인터셉터를 날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시 기회를 잡으니까 그걸 날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 후에 그 오버타임에서 인터셉트 당한 다음에 사이드라인에 가서 쭉 선수들한테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다 내 잘못이다. 근데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내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선수 사이드라인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리더인 거죠. 너무 멋있는데. 리더죠, 리더. 근데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직접 실행해냈다.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뱉은 말은 지키는 남자.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그 정도 레벨에 되는 선수가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그 인정하고 그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그 러셀 윌슨은 그러니까 팀 동료들이 상당히 이제 따를 만한 그런 네. 리더다.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실력만이 아니라 사이드라인에서도 음. 본인이 이제 어쨌든 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리더다라는 네. 부분이 어쨌든 이제 훌륭한 거죠.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RKG 말했는데 러셀 윌슨도 RKG인데 맞아요. 러셀 윌슨 RKG인데 참 탐나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네. 그- 지난주에는 저기 탐 브레이디가 탐나신다고. 톰 브레이디는 뭐 고트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러셀 윌슨이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49ers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 타이랜드 이제 공격의 핵심인 조지 키틀이 출장을 못했고 네. 또 경기 중간에 이제 이메뉴얼 샌더스가 갈비뼈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공격력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좀 의외였던 거는 49ers가 이 경기 전까지 그 오펜시브 태클 2명이 다 부상으로 주전 선수들이 결장을 했었는데 이날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들어온 주전 선수들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이 더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결장을 하고 들어와서 경기 감각을 잃었는지 오히려 그 오펜시브 라인이 더 헤매더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데이비안 클라우니를 비롯한 시옥스의 패스러시가 상당히 그 오펜시브 라인을 장악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라폴로도 상당히 괴롭혔고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날 49ers의 러싱 공격도 완전히 봉쇄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오펜시브 태클이 주전이 복귀한 게 또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게다가 이제 또 49ers의 아쉬운 게 또 뭐냐면 이날 나름대로 또 가라폴로가 패스를 또 이렇게 프레셔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하면 그걸 또 드랍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날 그 49ers 리시버들이 드랍한 게 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신인 리시버 디보 세뮤얼 말고는 마키스 구딘이라든지 단테 페티스 같은 다른 리시버들이 너무 실망스럽더라. 존재감이 아예 없더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49ers 공격을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패배를 했죠. 근데 49ers는 그래도 위안을 좀 찾아보자면 패하긴 했지만 49ers 수비는 다시 한번 그 강한 걸 확인했다. 그래서 이날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날 전에도 계속 이제 49ers 수비가 강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디펜시브 라인만이 아니라 이날은 사실 미네소타 바이킹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인베커들까지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그 도열을 해서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를 카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페이트리어츠가 잘하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씩은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수비수들을 그냥 단순히 박스에 밀집시키는 게 아니라 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완전히 도열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변칙적으로 이제 프레셔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썼는데 이날도 보면 그래서 라인베커들까지 패스러시에 가담하면서 정말 패스러시를 잘하더라. 그래서 라인베커 프레드 워너 선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펌블 유도를 해냈고 그걸 디포레스트 버크너가 리턴 터치다운으로 만들면서 이제 추격의 발판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세컨더리에서도 상당히 좀 멋진 플레이가 나왔죠. 해프타임 직전에 시옥스의 이번에 이제 신인 리시버 DK 메카프가 공을 받아서 터치다운하기 직전에 세이프티 자키스키 탈트가 그 메카프가 가지고 있는 공을 아예 그냥 뜯어내서 펌블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프타임 직전에 그 득점 찬스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면 상당히 수비가 잘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윌슨한테 당했다. 근데 이제 그 시옥스가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네. 오버타임에 가서 이제 윌슨이 경기를 이제 지배하기 전까지는 경기 내내 오펜스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49ers 수비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49ers 수비가 올해 상당히 잘하고 있고 강해졌는데 그 비결이 뭔지 그 49ers 디펜시브 스킴에 대해서 네. 2부 프리뷰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부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티저입니다. 1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좀 약간 좀 지치셨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2부로 넘겨서 네.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어쨌든 이 경기를 마무리 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팀이 어쨌든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네. NFL도 이거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 두 팀이 펼쳤던 그 라이벌 관계가 NFC 라이벌 관계 중에 최고였고 진짜 백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라이벌 관계가 부활했다. 그래서 NFL에서는 또 하나의 흥행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반가운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의 결과로 이제 시옥스가 49ers를 한 경기 차이로 추격했고
뭐 만약에 뭐 한 경기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네. 헤드 투 헤드 매치에서 이겼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9ers가 다음 주에는 이제 카디널스를 상대를 하지만 그 다음 세 경기가 패커스, 레이븐스, 세인츠거든요. 네. 진짜 이제 재밌는 3연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NFC 웨스트의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그 후반기에 정말 중요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그 앞에 좀 약한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야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옥스와의 어떤 그 지구 우승을 놓고 펼칠 이 두 팀의 경쟁이 진짜 이제 네. 후반부에 볼만하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옥스로서는 또 하나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러셀 윌슨이 MVP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그 지금 만약에 투표를 한다, 오늘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저도 러셀 윌슨을 뽑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 시즌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뭐 러셀 윌슨 정말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현 시점에는 가장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번 주 경기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경기들 이제 픽식스까지 다 하면서 마지막에 네. 지난주 경기를 총 정리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난주에 37점을 내고 이긴 두 팀이 슈퍼볼에서 붙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 경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는 홈에서 24점을 내고 패한 두 팀이 NFC 결승전에서 붙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복장부터 조금 까만 거 입고 오셔가지고 좀 슬픔을 아닙니다. 지금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보여준 경기력 두 팀 다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꾸역꾸역. 네. 간신히 이겼는데 지난주에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나름 이렇게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강한 수비, 버플로 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수비를 상대로 이겼다라는 게 더 자신감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강한 수비를 만나게 됐어요. 스틸러스를 상대로. 근데 이제 두 팀 다 스틸러스나 빌스나 둘 다 강한 수비이긴 한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버펄로 빌스는 이제 지표들을 좀 보면 경기당 실점이 리그 3위, 경기당 허용 야디지가 3위, 패스 디펜스가 3위.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표들이 스틸러스보다는 좋고 조금 더 촘촘한 수비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팀을 브라운스가 이겼다라는 게 고무적이긴 하나 스틸러스는 빌스와는 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스틸러스는 패스러시와 턴오버로 이기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브라운스를 더 괴롭힐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스틸러스가 지난주에 램스를 업셋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브라운스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그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TJ 와트만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이제 3-4 디펜시브 엔드인 캠 헤이워드, 그다음에 이제 노스태글 저반 하그레이브가 뭐 안쪽 바깥쪽 할 거 없이 패스러시 진짜 무자비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클리블랜드 오펜시브 라인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고 올 시즌 내내 브라운스를 좀 괴롭히고 있는 턴오버 이런 거를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램스처럼 또 브라운스도 비슷한 좀 어쨌든 그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스틸러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업셋이 난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냥 이제 1차원적으로 봐서 그냥 스틸러스가 수비가 강하니까 램스를 이긴 것처럼 브라운스를 이길까 이거 한번 좀 꼬아서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라운스가 어떤 면이 좀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 시즌 데뷔전을 치렀던 카림 헌트 그리고 최근 상승세인 닉 첩 이 두 명의 러닝백 공격에 의존한다 그러면 패스러시를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러시를 좀 상쇄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스틸러스가 패스러시가 강하지만 러닝 디펜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스틸러스를 상대로 한번 이렇게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스틸러스도 공격에서는 러닝백이 서드 스트링이고 패싱 공격이 그나마 낫긴 하지만
주주 스미스를 더블 팀을 해서 막고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을 그 덴젤 워드나 그리디 윌리엄스 등 이게 세컨더리가 나름 강한 클리브랜드의 그 패스 디펜스가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틸러스가 지금 연승이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깨질 때도 됐고 또 브라운스도 지금 메이필드가 1년 내내 그 뭐 턴오버가 많다가 지금 최근 2주 연속 인터셉션이 없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약간의 업셋 성격으로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전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가 홈에서 자기들이 공격을 할 때 관중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 이거는 뭐랄까 그 프로스포츠의 근간은 팬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흔드는 발언이거든요. 사실 이제 풋볼 이제 보시면 다른 종목과는 달리 풋볼 이렇게 공격할 때는 사실 네. 좀 조용히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쿼터백들이 그렇죠. 조금 이제 조용히 해라.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시끄럽게 해도 되긴 하는데 스냅하기 전에 그렇죠. 네. 폴 스타트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공격진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작 많이 보실 거고 수비수들이 이제 그 상대편 공격할 때 이제 수비수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겠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그거는 선 넘었어요. 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특히 홈 팬들한테. 네. 사실은 지난주에 카리먼트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징계였으니까 카리먼트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헌트가 없었다면 사실 스틸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헌트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선수들이 그날그날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제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팀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스틸러스의 손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상승세인 스틸러스. 네. 꼭 상승세라서 그렇다기보다 기복이 심한 브라운스보다 안정적이다. 그렇죠. 저는 약간 보수적인 인간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기복이 높은 때를 찍을 거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는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내려올 때도 됐다.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경기가 한 경기 갈렸네요. 첫 경기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앤 14 1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제 11주차에 있을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로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